네, 오늘 이 정도로 알아야 할 ERU 시간 함께 하실까요? MTW 어드바이저 정재우 위원님, 나인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가을이 좀 완연해진 것 같죠? 오늘은 좀 산란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건조하더라고요. 건조합니다. 이제 네. 벌써 옵니다.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좀 2계절만 좀 뚜렷한 감이 있지 않아 싶습니다. 자, 오늘 ERU 첫 번째 이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치 않은 미국 국채금리 폭등, 어떤 신호를 줄까? 자, 국채금리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1년 만이네요. 첫 3.5%를 돌파했습니다.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의 역전의 그 폭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신호를 줄까? 일단은 정재우 위원님, 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하기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러면 될까요? 바로? 그걸 떠올려주면 될까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왜곡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거를 좀 짚고 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10년물 채권 금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연준이 그동안 매입했었던 채권을 드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완화를 했었고 이제 양쪽 긴축이라고 하죠. 연준은 채권을 매입을 했었고 이제는 매입한 것을 드랍을 한다라는 건 결국 채권을 드랍함으로 인해서 자산을 회수해 오는 거잖아요. 채권을 사줄 때는 채권을 사면서 돈을 줬지만 그렇게 준 돈들은 계속 이자에 이자를 까고 또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활용이 되고 설비 투자하는 데 활용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채권을 들어가라고 돈을 회수를 하는 구간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된다면 채권을 더 싼 구간에 더 높은 수익률에 매입을 해야지 굳이 지금 매수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시각이 돌게 된다면 연준은 꾸준하게 매입량을 드랍을 하게 될 거고요. 누군가 받아줘야지 될 텐데 받아주는 물량이 없다고 하면은 결국 채권 계약은 더 하락을 하고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이게 단기채하고 장기채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채가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단기적인 흐름, 뭐 1, 2년 안에의 흐름이지 그로 인해서 한 나라가 10년 이상, 20년 이상 데미지를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인 국채 금리가 당연히 더 높은 금리를 쳐줘야 되는데 단기채가 지금 더 높은 금리를 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수익률 곡선이 역전됐다.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면은 네. 경기 침체가 반드시 들어오게 된다. 늘 그랬기 때문에 공식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배고플 때만 밥을 먹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대용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꼭 배고프다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같은 현상만 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몰아가는 거는 약간 좀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더 문제인 것은 뭐냐 하면 어제도 이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네. 금리가 2.5%, 중립금리가 2.5%대다, 뭐 3%대다, 이제 4%대다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단 말이에요. 얼만큼 인플레가 올라올 수 있을지 많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던 인플레가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으면서 사실상 더 많이 인플레가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는 금리를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를 낳게 된 거죠. 금리를 그렇게 끌어올린다면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금리가 아직 마이너스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재미난 것은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영역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영역도 빠르게 플러스로 전환이 될 수 있겠죠. 공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자, 근데 미국이라든가 이머징 같은 국가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게 되면 그 기준금리에 맞춰서 각 국가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해지게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지 자본 이탈을 하지 않게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채와 중국채를 냅두고 똑같은 기준을 두고 똑같은 수익률을 가지고 뭐를 매수하려고 하면 당연히 트리플 A 채권의 안전자산을 매수하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나라의 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추가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얹어주는 게 금리가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게 이머징이라든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국가들은 그렇게 조율을 한다고 해서 세게 자본이 이탈한다거나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다만 신흥국 그리고 재정 취약국들은 문제가 되게 되죠. 그 재정 취약국들이 지금 막 경고등을 켜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이 채권금리 끌어올리고 그런 것들이 다른 국가로 전이가 된다면 그래서 그런 국가들이 문제가 된다면 다시 시스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 채권금리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탈리아 채권금리가 간만에 4%대를 건드렸어요. 이게 4%대를 넘어오면은 과거의 그 트라우마가 자꾸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처럼 큰 상황이 벌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탈리아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고 하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보여줬어야지 되는데 독일 채권 금리에 대한 매수는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간 거죠. 미국채가 올라간 것만큼 다른 국가들의 채권금리도 올라온 거예요. 만약에 리스크를 반영을 하고 정말 무언가를 인지했다면 위험자산이 이탈리아 채권을 팔고 독일 채권을 매입을 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스프레드가 아직까지는 안정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에요. 단지 시장이 걱정을 하는 거는 2.5%에 맞춰서 세팅을 해놨던 그런데 3.5%래요. 다시 3.5% 기준으로 해서 현물과 선물과 채권과 종목 간의 밸런싱을 맞춰놨어요. 네. 금리가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힘들어지는 기업이 있고 괜찮은 기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2%대에서 3%대, 이제는 4%대 얼마가 된지 모른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종목군들을 자꾸 이렇게 흐트러오는 흐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초에는 시장이 내려오고 제가 오늘 장에는 반발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또다시 내일과 모레 거쳐서 FOMC 결과 그다음에 그들의 생각들을 들어보고 경기에 대해서 높은 금리 전망을 보고 있는 만큼 낮은 경제 전망을 보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해보면서 아마 시장을 가늠하려고 할 거예요. 네. 하지만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대부분의 것들을 어떻게 다 끌어안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웨이브가 지나가고 나면 16개 국가의 통화 정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아마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면은 이런 것들은 힘들어지겠지만 이런 것들은 가겠구나. 좀 구분이 명확해지게 될 겁니다. 불확실성이 소그라들고 나면은 시장 그에 걸맞는 종목군들의 상승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규모의 상승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 빠른 상승보다는 갈 수 있는 방향성,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고 하면요. 남은 주간 동안의 흐름과 나오게 될 이슈들을 그렇게 어렵게 해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의 금리가 올려지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그와 더불어서 준비되어 있지 않는 네. 다른 국가들이 이 글로벌 균형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자금 유출이나 이 네. 재정 취약 등의 리스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네. 특히 이탈리아 아까 채권 금리를 좀 네. 중요하게 봐야 근데 되는데요. 이탈리아 채권 금리가 올라오는 네. 것만큼 독일 채권 금리가 같이 움직여주는 문제가 되는데 독일 채권 금리가 내려가고 이탈리아 채권 금리가 올라와서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문제가 되는데 같이 움직이는 선에서 등락이 나온다면 그걸 그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네. 없다. 그리고 사실 지금 네. 이미 문제가 발생한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아르헨티나도 예전역에 그랬고 스리랑카도 예전역에 그랬고 이집트도 지금 막 위태위태하고 그래요.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되거나 번지진 않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여지만 없다고 하면 지금 조금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언제 어디까지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근거라던가 좀 그런 불확실성이 공포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괜찮아질 거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들 대부분이 바로 미국의 FOMC를 앞두고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자, 나인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확정적이죠. 사실상 뭐 0.75%포인트는 이제 1%포인트냐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 충격이 주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앵커님께서도 이제 기준금리 추이를 계속적으로 이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일한 것도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0.5%포인트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나라가 매번 0.5%포인트씩 인상을 하면서 상당히 좀 생색을 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에 맞춰서 미국은 계속적으로 인상폭을 더 키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시간을 좀 되돌린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0.5%포인트 정도 높은 금리를 유지해주고 있었고 그것이 소위 안정된 금리 역전 상황 이전에 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건데 자 일단은 내일 새벽 3시에 구체적인 사안이 이제 발표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최소 0.75%포인트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금리 역전 상황에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과 함께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미국 국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죠. 2년물이 지금 현재 수십 년 만에 4%대에 거의 돌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국채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4%대 가게 된다면 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물가의 어떤 출렁임이 상당히 극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단기보다는 장기, 그리고 장기의 투자 수요가 좀 많은데 일단 시장의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판단해서 단기 투자 자금이 상당히 좀 몰리고 있다는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보게 된다면 뭐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금통위가 지금 올해 두 번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11월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0.75%포인트 정도 미국이 인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10월 14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1%포인트 정도 인상을 해야지 금리 역전 상황을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막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 물론 네.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시에 시중금리도 동반 상승을 하게 될 것이며 네. 지금 현재 대규모 대출자분들이 상당히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도 있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즉 우리나라에 있던 지금 헤지펀드 또는 이제 어떤 투자은행 이런 어떤 자금들이 대규모로 빠져나갈 수가 있게 돼요. 더 나아가서 자 한국에 100억을 맡겼을 때 이자 비용과 미국에 100억을 맡겼을 때 이자 비용이 미국에 더 큰 돈을 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한국에 있는 돈을 빼서 미국에 갖다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한국에서 돈을 뺄 때는 원화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죠. 그대로 달러가 유출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환율 당국 같은 경우도 미국 국채를 지금 대규모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도를 한 자금을 가지고 다시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달러 네. 유출된 부분들을 다시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금리 인상과 그리고 환율 급등락 계속적으로 저는 시장에 큰 어떤 악재 변수로서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 상황 자체가 사실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 긴급 회의를 네. 통해서라도 일단은 금리를 인상을 순간적으로 좀 진행을 해왔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적으로 추이를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본인의 어떤 네. 증권 계좌 관리 역시 같이 좀 병행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에 역전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이번에 1%포인트를 올릴까? 그건 또 의문이죠, 여러분. 올릴까요? 1%를 올리진 못하겠죠. 네. 근데 또 역전의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 올린다? 아니면은 올리지 않으면 역전된다. 자, 여튼 미국의 금리를 얼마나 올리는 것보다 한국은행이 어떻게 대처하고 좀 리스크를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계시네요. 네, 심상치 않은 미 국채금리 폭등 어떤 시도를 줄까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슈 업종 섹터에 대해서 살펴보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자,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2027년) 내에 안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정부 정책을 타고 상승 레벨업 관련주 달릴까가 오늘 이슈입니다. 정재호 의원님, 2027년이면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자율주행이 상용화될 것인가? 네. 이게 얼마나 일리가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튼 국토부가 이 모빌리티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정부 정책 빨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핵심이겠죠. 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8년 전에 지금쯤이면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고 다닐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현이 되고 있는 중이지 실현이 되진 않았죠.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진행 중인 구간이잖아요. 저는 이 모빌리티 이 혁신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좀 자율주행 결국은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거고 오는 것이 맞죠. 또 운전을 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게 너무나 아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 오는 날 혹시 운전해 보셨나요? 네, 그럼요. 비 오는 날 밤에 비가 오는 밤에 운전하고 있는데 비가 갑자기 와요. 그러면 아차 싶고 막 위험할 때 있었죠. 네. 대개 어떤 경우였었나요? 예, 비가 많이 오거나 비가 시야가 많이 안 와서 보일 시야가 안 때. 보이고 차선이 안 보이죠. 네. 예. 그죠. 자, 만약에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자율주행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사람의 육안으로도 보기 힘든 것을 기계가 정확하게 포착해낼 수 있느냐? 자, 이 질문을 하게 된다면 네. 이거 생각해볼 문제거든요. 그것도 기술이겠죠. 자, 기술이기 이전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잘하려고 하거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게임을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 논바닥에서 핸드폰 하나 던져놓고 게임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것과 관련된 인프라와 생태계가 같이 조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전기차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전력 그리고 전력 인프라거든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정비해야 할 인프라들이 한 단계 한 단계 같이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또 이런 정책적인 것들만 바라보면서 정부가 이렇게 한 데서 간다고 했는데 종목이 왜 안 가나? 정부가 이런 정책을 쓴다고 해서 앞으로의 모멘텀은 그만큼인데 더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지금 멀티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런 시각의 접근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자율주행과 관련된 것들 중에서는 먼 미래 가치를 다 땡겨온 종목군들도 있고요. 아직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종목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단지 정부가 해준다고 했으니 그렇게 되어야 돼라는 생각만 갖고 움직인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분명 그 기업들 중에서는 더 나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고 다소 부족한 예. 것들도 있고 수급적인 여건들이 다 다른 상황들도 네.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상황들을 활용해서 막 어떤 세력들은 섹터 전체를 잡아서 끌어올리고 어떤 그런 것들로 사람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돈이 있는 곳은 항상 그런 작업이 있지만 그런 흐름들이 자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조심을 해서 보자라는 그것을 조심이 아니라 조신하게 보자. 예. 좀 조신하게 예. 보자. 그래서 자율주행 좋아요. 그리고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 같이 그 생태계를 짚어가면서 지금 현 단계에서 2027년까지면은 레벨 3, 레벨 4까지 뭐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없겠다. 네. 좀 그 과정을 보면서 같이 예.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조심도 필요하지만 조신하게 보자. 네, 한 예. 번에 막 자율주행 정부가 네. 이거 들고 있으면 돼, 몰빵해서 가져가야 돼, 신용 물빵 가야 돼, 무슨 20% 30% 묶어서 가야지 돼.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전략보다는 그때 좀 수급이 과한데 예. 좀 정리도 해보고 너무 많이 빠졌는데 그럼 조금 더 비중을 채워보고 그런 전략으로 좀 조심하게 조심. 네. 왜냐하면 좋은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아니어도. 관련해서 눈에 보이는 특징주가 있을까요? 저는 뭐 그냥 반반의 개념으로 텔레칩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텔레칩스요? 네, 왜냐하면 예. 이 텔레칩스는 저희 이전에 프로 바뀌기 이전에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내려왔다가 이제 눌림 나온 구간에서 한번 더 볼 수 있다. 만약에 손절을 했다고 하면 아래로 더 사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뭐 14,600원대 구간까지 어저께 상승 이후에 윗골이 나오고 오늘 눌림이 나왔는데 여기서 14,000원 잘 지지하고 흐름 잡으면요. 다시 16,000원대, 17,0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 주봉의 흐름을 보면은 아직 무거워요. 그러니까 누르려고 하는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한 번 정도는 발작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전제가 위쪽에 지금 네. 잡혀있는 수급들이 물량을 다 풀지 못했기 때문에 리턴 값을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보통 리턴 값을 잡고 있으면 그런 가격대를 보러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너무 많은 높은 수익성이라고 하는 또 테마에 얽혀서 뭐 더 많이 가야 된다, 급등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시각보다는 적정히 지금 구간에서 한 18,000원, 뭐 네. 16,000원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 보면서 짧게 대응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2027년까지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 자, 관련해서 국토부의 모빌리티 로드맵 발표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올릴까? 오늘 토론 이슈입니다. 화려할지 몰라도 목표가 지금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을 좀 주의해야 된다. 인프라나 생태계 쪽을 좀 더 유의 깊게 보시고요. 나이론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일단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정말 저도 상당히 좀 공감을 하고요. 그러세요? 추가적으로 이제 법적인 부분도 있죠. 뭐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까지의 법령을 놓고 보게 된다면 완전 자율주행으로 넘어갔을 때 만약에 교통사고 또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고는 책임자가 과연 누구신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조사 측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론입니다. 좀 그에 따른 어떤 사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정부 주도하에 어떤 정책을 새롭게 펼친다라고 한다면 일단 새로운 어떤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지금 현재 어떤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것을 법적으로도 문제 없게끔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늘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의도에도 제네시스 G90 차량이 지금 자율주행, 시험주행 뭐 이런 식으로 뒤에 팻말을 붙인 상황에서 본 적 있었어요. 예, 저도 어제도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아마 목격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제네시스 라인,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올 아이오닉 그리고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로 레벨 3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레벨 3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주행 중에 여러분들이 핸들에 손을 떼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지금 아실 겁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핸들에 손을 대서 살짝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이조차도 없고 차선 변경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자율주행이라는 데는
통신, 카메라, 라이다, 빅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상당히 이제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통신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두고 그 중앙 서버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서 그 데이터에 따른 어떤 자율주행을 실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중요한 어떤 통신 프로토콜이 일반적으로 이제 LTE망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사 중에 이제 캠시스가 이제 대표적인 관련 종목이고, 네. 기술주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카메라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삼성 SDI, 그러니까 삼성 쪽이라든지 뭐 LG 쪽에서 지금 현재 뭐 모듈 자체를 개발하고 있고, 또 테슬라에 납품을 또 하고 있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계적,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이것들보다 사실 이제 빅데이터를 상당히 중시 여깁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지금 현재 구글입니다. 네. 킬로미터 수를 또 놓고 보게 된다면 약 한 120억 킬로미터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약 한 50억 킬로미터. 우리나라는 사실 어디에도 지금 비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차량 지붕에 무슨 센서 같은 게 달려 있고 차량 앞뒤로 카메라가 달려 있는 차량을 네. 가끔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차량이 각 지형에 있는 어떤 사물이라든지 지형의 형태 또는 이제 아스팔트인가 네. 아닌가 이런 갖가지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수집을 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사가 판매하고 있는 차량의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예. 하루에 약 한 페타바이트급으로 자료가 이제 수집이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집하는 것,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 그리고 이 데이터를 차량으로 전송을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의 테마로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신, 라이다, 카메라, 그다음에 빅데이터 네. 각각 좀 분류를 하셔가지고 좀 어떤 주가 흐름을 추격하실 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 쪽을 그러면 한 종목을 살펴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반응했던 종목을 볼 수밖에 없죠. 일단 테마주는 실질적인 어떤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시세가 결정하다 보니까 일단 오늘 이제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물대를 소화를 했고, 아무래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이제 오비고라든지 여타 종목군을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상승 강도가 가장 강한 종목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시간 외 또는 동시호가에 갭을 띄워준 경우에 그 다음날 또는 그 당일날 시가가 고가가 되는 흐름들을 너무나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장중에 하시기보다는 동시호가 또는 장전 시간에 또는 장후 시간에 이런 네. 시간대에 공략을 하시면서 이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아직까지는 좋은 종목이다. 무턱대고 장 초반 또는 장중에 거래를 하시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모트렉스 봤고요. 자, 관련해서 나인원 위원님은 통신, 라이다, 카메라,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가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빅데이터 이제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키 이슈 워드 살펴봤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